국민의당이 분당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호남계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죠. 바로 내일 끝장 토론을 가질 계획이라는데 정가의 예측은 아마 토론해봐야 안 될 거다라는 예측이 많아요. 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입장 들어봅니다. 박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예측은 안 될 거다. 굉장히 불행한 말씀이네요. 아니 다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장 토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끝장 토론 해봐야 갈라서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오늘 오찬을 안철수 대표의 초청으로 전 지도부 네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만 예. 거기에서도 통합, 연합, 연대가 왜 필요하느냐. 예. 이건 소통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또 국민정책연구원에서는 당비를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해서 언론에 흘려내고 예.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강한 불만들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께서는 한 발 물러서서 통합 이런 데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 제가 얘기해도 통합 안 한다고 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측근들이 라디오를 통해서나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얘기하고 대표도 어제도 했지 않는가. 예. 이렇게 했더니 내일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오늘 대체적인 의견은 통합, 연합, 연대는 시기상조이고 예.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으로 정리를 했지만 예. 그러나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됐기 때문에 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박지원 의원께서 오늘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한 발 물러섰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근데 점심 식사 이후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또 안철수 대표가 보냈는데 거기에는 연대와 통합을 통해 국민의당은 3당에서 2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2당이 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 3당에서 2당 된다는 얘기는 통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걸 얘기한 것은 어제인가 있었던 덕성여대 초청 연설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도 통합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2당 되려면 의석이 늘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통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얘기했는데 아마 그 실무자들이 우리 그 점심시간에 이미 이 단체 문자는 예약해가지고 하니까 예. 나간 것 아닌가. 그리고 저도 지금 2시 반부터 5시까지 원외지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김기옥 회장 주선으로 약 40여 원외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 거기에서도 그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제 설명을 듣고 네. 굉장히 그 화를 내더라고요. 한 발 물러선 것 같다가 또 한다고 그러고 계속 네.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총체적으로 자, 박 의원님 이렇게 네. 구체하게 그 과정 따질 거 없이 안철수 대표는 통합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안 한다고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예. 그 기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합치면 자유한국당 내에 일부 합리적 보수들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당이 된다고 보는 거 맞죠? 그건 판단 착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될까요? 자유한국당에 더 많은 의원들이 예. 지금 11석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국당으로 가고 바른정당에서 예. 예.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가고 한국당에서 통합됐다고 해서 이쪽으로 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동네 슈퍼 둘 합쳤다고 해서 롯데마트가 되냐 이마트가 되냐. 예. 결국 통합해봐야 제2당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예. 그걸 오늘 잘 설명을 하니까 납득하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예. 과거에도 그렇게 하면은 통합은 안 하겠다 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아직은 뭐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추진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진짜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합에 강한 집념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을 하는 그 집념 갖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중도 보수 대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국민의당이 집권의 길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생각 아닌가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아하. 지금 현재 우리가 40석인데 예. 바른정당하고 지금 11석하고 다 해봐야 50석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제2당이 되는 것은 족탈불급이에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물론 국회의석 한 석을 더 늘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예. 지금 현재의 정치 메커니즘, 이 3당 체제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50석이 되는 게 아니라 20, 30석으로 줄을 수도 있는 예. 그런 뺄셈 정치가 되니까 그걸 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설득을 하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 들어간다고 민주당에 들어왔었는데 결국 문재인 패권에 밀려서 이제 다시 나갔다. 그럼 다음번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 통합에서 빅텐트론을 펴는 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한 전략적 판단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텐트 칠 때도 때가 있는 거지. 이 엄동설안에 텐트 치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년 물론 지방선거도 중요하고 예. 약 3년 후에 총선도 중요하지만은 예. 대통령 선거는 4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6개월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든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은 돕고 잘못하는 것은 그물 쳐놓고 기다리면은 예. 산들바람 불어도 봄날은 가는 거죠. 음흠. 그리고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야당으로서 잘해야 되고 또 안철수 대표가 이룩한 새정치 다당제가 됐다고 하면은 총선 민의대로 3당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네.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정체성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그걸 혼합해가지고 그런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많은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은 그러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싫어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만약 분열이라도 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정치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럴 때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줄곧 양당 구도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현 상황 이런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합에서 2당 되겠다는 게 양당 구도 아니에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양당 구도로 회귀하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결국 가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런 지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보수 대연합으로 제2의 YS 길을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 안철수 대표는 우리 호남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서로 불신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제3당의 길을 가면은 네. 우리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정책 평화개혁연대도 지금 현재 구상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네. 분당한다.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다.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으로 존재하는 한 호남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일은 없다. 지금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등과의 통합을 본격 추진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뭐 전격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오늘 또 우리 원외지역 위원장들이 내일이라도 안철수 유승민이 전격 선언하고 통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건 왜냐하면은 합법적인 전당대회가 필요하고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지. 예. 그 전에 YS도 선언하고 전당대회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또 역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떠도는 얘기니까 조금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제 제 질문을 좀 들어주세요. 호남 출신의 특히 중진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자꾸 통합 얘기하는 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는데 명분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호사가들이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지금 현재 전혀 없고요. 그런 명분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이 지도자입니다. 예. 그러면 내일 끝장 토론에서는 일단 봉합 수준으로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봉합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내일 또 저는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허.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대표는 본래는 의원들 끝장 토론에서 결론 내겠다고 했다가 다시 원외 지역 위원장 회의도 모레 소집하고 어허. 또 당원들에게도 물어보겠다 예. 하는 것은 의도가 일시 착착착 진행되는 것 아니냐. 예. 그렇지만은 결코 그러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는 그 정도 듣고 전국 현안 가운데 홍종학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만에 빠진다 하는 국민적 평가는 강할 겁니다. 예. 임명 강행하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지금 현재 현행 법상 장관은 길이 없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임명할 수 있죠. 예. 20일 지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임명했잖아요. 예.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은 결국 대통령의 인사 전행, 오만한 그런 태도로 평가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공수처 신설 본격 추진할 뜻을 여권은 밝혔는데 국민의당은 공수처에 일단은 원칙적으로 동의시죠? 당연히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인데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만은 최종적으로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어디에서 갖느냐 예.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과거 제가 야당 원내대표 할 때 MB 때 내곡동 사저 특검도 야당에서 예예.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특검 이것도 제가 추천해서 됐잖아요. 예예.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또 국민들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한 문제를 잘 합의하면은 한국당에서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이러한 것을 예. 저는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예. 풀어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공수처장의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을 야권 쪽에 주는 그런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함께 지켜보고요. 내일 끝장 토론도 지켜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박지원 의원하고 인터뷰 마지막에 이제 공수처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수석이 뭐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왔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뭐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검찰개혁, 공수처 조금 뒤로 밀려있는 느낌을 그동안 주어왔었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수석 의원이 국회까지 직접 온 것은 여기서 좀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수처 꼭 한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이 초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검찰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오늘이란 시점 자체가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석이 온 것 같진 않지만은 예.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조사 받고 있을걸요. 계속.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예.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검찰이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예. 네. 요즘 검찰이 워낙 무소불위로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도상 검찰이 기소 독점권,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기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 신청 제도가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게다가 또 수사권도 검찰이 갖고 그렇죠. 거기다 기소 재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예.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든 다 검찰에 통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폐청산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예. 그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나누자는 거고 예. 그중에 이제 경찰과의 수사권 독립 문제 하나가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 공수처를 별도로 설치해서 네.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 이런 게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조수석이 오늘 뭐 우병우, 진경준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문제 아니겠어요? 구조죠. 그렇죠. 구조, 예, 환경, 예. 시스템. 근데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 박상기 장관 등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하고 이 논의를 한 거는 아니 검찰개혁이 뒤로 밀린 거 아니다. 그렇죠. 이거 이대로 할 겁니다라는 의지를 네. 발휘한 거죠.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과거 정부 같으면 집권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직 정무수석을 검찰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그뭐 피의 사실을 흘리고 그 현직 정무수석의 전 보좌관들 구속하고 이게 과연 과거 정부 같으면 같았겠느냐, 가능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통제 안 한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뭐 검찰이 이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임이 지금 이래요. 검찰이 뭐 균형 감각을 발휘한다. 뭐 정무적 고려를 한다 이런데 왜 검찰이 그걸 해야 되느냐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뭐 칭찬받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 같으면 민정수석한테 검찰의 수사가 다 정보화로 들어오고 네. 청와대가 뭔가 이렇게 암시도 하고 그러면 현직 정무수석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안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 개혁한다.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여 정부 때하고 이제 유사성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권 내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국민적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 공수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니 검찰이 일 잘하고 있는데 힘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참여정부 때 중수부 폐지를 하려고 하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중수부 폐지는 엉뚱하게 박근혜 정부 때 되긴 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에 공수처는 반드시 한다. 네. 대신에 정치권이 풀어달라. 그렇죠. 지금 국회에는 몇 가지 법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법안이 이제 4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제 적폐청산 TF 위원장이고 민주당 내. 네. 왜 예전에 국정기획위가 100대 과제 발표할 때 각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했지 않습니까? 예. 박 의원이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개인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정부하고 조율이 된 걸 겁니다. 예. 이 안을 보면은 이제 20인 이내에 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 거기다 지원 인력이 더 붙겠죠.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들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 네. 이 숫자나 대상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첨예한 것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입니다. 뭐 쟁점거리가. 좀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 예. 박범계 의원 안이나 여권 의원 안들이 나오면 이게 협의회나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한 명 후보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뭐 여당목, 야당목에다가 법무부 장관목 이러면 사실상 여당몫이 더 많아지죠. 느는 거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박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 대체로 그런 쪽으로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오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게 그래요. 한국당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워낙에 반대였는데 예. 이거 임명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야당이 어떻게든 더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추천해서 대통령이 받아 안는다면 예. 뭐 할 수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이 하나라도 더 많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복수로 추천 이런 방식. 뭐 복수로 하든지 단수로 하든지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막 첨예한 이제 줄다리기가 진행되겠지만 야권은 말하자면 여권한테 다시 그런 공을 던져놓은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전례가 아까 박지원 의원 말했다시피 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라도 야권 쪽 몫을 많이 하게 되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예. 거예요. 만약 거기서 복수로 추천한다. 자유한국당 추천 1명, 국민의당 추천 1명.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느냐? 국민의당 추천을 임명하겠지. 아마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계산도 있겠지만 이 구조적으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아이들한테 파이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나눠 먹냐 하면 이제 형 동생이 막 싸우잖아요. 네. 자르는 사람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다르게 하면은 그게 공평하게 가장-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장 공정하죠. 그렇죠. 이제 예. 그 프레임에 대한 것인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쟁점이 좁혀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조금 긍정적으로 논의해 볼 수 돌아섰다.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검찰이 너무 독주 아니냐 예. 이 인식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할 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국회에서 이 쟁점을 가지고 논의가 좀 진전이 되는지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하면서 출발합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뜬 뉴스 첫 소식은요? 예, 오늘 혹시 눈 내리는 거 보셨어요? 아 봤죠. 예, 저는 이동하느라고 눈을 맞기도 했는데요. 이 설렘 반, 두려움 반인 첫눈을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예, 사실 오늘 내린 눈은 서울의 공식 첫눈은 아닙니다. 저는 못 봤는데 사흘 전에 눈이 잠깐 흩뿌렸었나 봐요. 아하. 그때가 공식 첫눈이고 오늘은 두 번째지만 하얀 눈이 보슬보슬 내리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었습니다. SNS에서는 첫눈 인증샷도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첫눈이다. 세상이 이렇게 고요할 수가. 단풍 보러 왔는데 첫눈이 내렸다며 부푼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 또 무더위에 허덕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눈이라니 라며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뭐 캐롤도 등장했다면서요? 예, 이 첫눈 소식은 실시간 음원 차트도 흔들었습니다. 벌써 캐롤이 음원 차트 상위권을 모조리 휩쓸었고요. 예. 또 올해 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 OST였죠. 이 가수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도 역주행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요. 예, 이 칼군무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혹시 아시나요? 방탄소년단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 예, 역시 시사 이슈계의 유재석 다우입니다. 예,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레드 카펫을 밟았습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빌보드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네. 올해 벌써 45회째로 역사도 깊은데요. 이런 곳에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뮤지션으로는 유일하게 우리의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나란히 무대를 누볐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도 무대를 볼 수 있었는데요. 곧바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예, 더 대단한 건요. 이 미국 땅에서 소위 말하는 이 떼창이 울려 퍼진 겁니다. 외국 소녀 팬들이 서툰 한국어로 방탄소년단 노래를 목청껏 따라 부른 건데요. 심지어 우는 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뮤지션들도 이런 모습이 신기했는지 스마트폰으로 방탄소년단을 찍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네. 전 그 방탄소년단이 그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더 주목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예, 한화이글스 김원석 선수의 SNS 대화가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를 온종일 덮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제인이라고 말하고 전태일 열사도 조롱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감독에 대한 욕도 서슴지 않고 한화의 연고지가 충청도죠. 근데 이 충청도를 멍청도라고 비하하는 발언까지 해 한화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또 치어리더 외모도 비하하면서 춤출 때 안 치고 싶다는 문자를 팬들에게 보내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예요, 과거가?
예, 이 김원석 선수는 사실 노력의 아이콘으로 불리죠. 이 5년 전 투수로 입단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못해 외야수로 전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출당하면서 군입대를 했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대 뒤엔 독립구단에서 다시 야구를 시작했고 노력 끝에 하나에서 다시 한번 둥지를 틀었습니다. 올해 활약도 커서 이 하나의 기대주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 측은 이 김원석 선수의 막말 문제가 공론화되자 긴급 회의 끝에 전격 방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네, 일단 말씀드릴 게 밀지는 마세요. 다시 한번 두 전직 기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혹은 계속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롯데옵션픽으로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를 통해서 3억 원대 후원금을 받은 혐의인데 들으신 대로 측근들의 일탈이지 자신은 의혹과 관계가 없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병헌 전 수석의 입장과는 별개로 야당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전병헌 전 수석을 임명한 배경과 과정을 밝히라면서 인사책임자의 문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책임자라는 것은 결국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을 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오늘 국회를 방문한 조국 민정수석에게 기자들이 입장을 물어봤는데 별다른 말은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오늘 타이밍이 검찰이 최경환 의원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한 같은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묘한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야 균형 맞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쭉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최경환 의원실 그리고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사무실, 서울 자택 이걸 다 일제히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이 내부 문서,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죠. 예. 최경환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최경환 의원 본인은 동대구역 이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예산 편의를 위해서 돈을 줬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증언도 있고 또 국정원 회계장부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1억 원을 받았다. 이 얘기는 거의 사실에 가까운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게다가 특수활동비 추가로 국회의원 명단이 나오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만약에 받은 돈을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데요. 검찰은 일단 그런 단서는 포착한 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찌라시 이런 형태로 국정원에 돈을 받았다라는 의원의 구체적인 명단들이 지금 여러 버전으로 나돌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예.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정원에 이런 소문들이 사실인지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면서 직접 항의를 했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권이 국정원과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네, 다음 뉴스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습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서 피해 복구비 중에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지원받게 되고요.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지역 난방 요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포항시는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160채를 포함을 해서 포항시 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500가구 정도의 이 주택을 확보해서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요. 자, 23일 수능 혹시라도 여진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당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책을 쭉 발표를 했는데요. 지진 피해를 본 4개 고사장은 일단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 포항 인근 지역에 예비시험장을 마련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시험 중에 여진이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는 수능을 또 연기하거나 재시험을 치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못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좀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정도의 진동이라면 시험을
시험을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를 한 후에 안전에 문제가 없어지면 시험을 재개하겠다라는 정도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전에 위협받을 정도로 진동이 크면 그럴 때는 어떡하나요? 이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된다면 운동장으로 이제 다 대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그 지역에 한해서 이제 시험을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정부는 이 시험 무효에 대한 대응 방안이 따로 있는데 이걸 지금 밝힐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특별 전형 뭐 이런 걸로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대학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올해 입시에서는 뭐 이런 특별 전형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운동장으로까지 대피하는 상황이 되면 다시 교실로 들어가서 시험 보게 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대피하면서 학생들끼리 또 서로 의견도 주고받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 대응 방안이 있지만 그건 아직은 못 밝힌다. 그렇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일단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새벽에도 여진이 있었다면서요? 또 뭐 액상화라는 전문 용어가 자꾸 등장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액상화라는 게 지진 때문에 지하수와 어떤 집안의 퇴적층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지층의 강도가 떨어져서 이 땅이 다 흐물흐물해지는 이런 현상이죠. 예. 오늘 신문을 보면 포항 도심에 있는 학교 운동장 일부에서도 막 물이 솟아올라서 이 흙이 봉긋하게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도심 지역에서 이런 집안 약화가 이루어졌다면 건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이 포항 지역 논밭에서 이 집안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시추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좀 이런 상황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좀 이런 뭐 집안 침하로 인한 피해가 없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다음 뉴스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나흘째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행보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 북한 관영 언론도 이런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고 중국 외교부도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과거 이 조선노동당 비서급에 해당하는 이 최룡의 리수용 부위원장을 이 숭타오 부장이 만난 정도로 일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간 단절에 가까웠던 이 북중 양측의 공식 대화 채널은 열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뭐 쌍중단이라든가 쌍계 병행 이런 것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북한이 설득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숭타오 부장이 방북 일정을 하루 늘려서라도 이 김정은을 만나려는 그런 이제 방법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가서 별 성과가 없었다면 다시 공은 미국한테 넘어가는 건가요? 지금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또 뭐 숭타오 부장이 김정을 못 만나거나 만나도 성과가 없다면은 중국은 뭐 다시 특사를 보낼 수도 없고 당분간은 뭐 적극적인 개입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로 이제 초점이 옮겨가는데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어떤 경제 단절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제재와 압박 국면으로 상황을 이제 갖고 가겠다 이런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모두 대화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경우라면 우리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에 가는데 22일 예정돼 있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성과 이걸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또 북한 내부에 뭐 추가적인 숙청 얘기가 나오네요.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이 최룡의 주도로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가 검열을 실시해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을 처벌했다. 이런 첩보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황병서의 경우에는 9월 21일 김정은 현지 지도에 동행한 것을 끝으로 해서 모습을 감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뭐 공포 정치의 수위를 올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일종의 정책 전환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도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의 언행이 인터넷에서는 화제인데요. 연일 화제네요. 그렇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여야 의원 125명이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차라리 돈을 모아서 복권을 듬뿍 사주고 당첨금을 포항재건에 쓰겠다고 해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다고 합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뭐 포항 지진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탄을 받고 있죠.
그리고 125명이 복권 촉구하는 그 논리는 뭡니까? 이 정봉주 전 의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서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이 탄원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정황과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면서 성탄절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꼭 실소유주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인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정치 보복을 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사정을 좀 참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늘 논란이 지금 많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논란을 번질 가능성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전북 고창면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돼서 유경오리 1만 2천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의 상황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또 AI로군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국 모든 가금 농가 및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 그리고 전통시장에서의 병아리 판매 전면 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13일에 전남 순천시 도사동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도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문제인데요. 당국은 주요 철새 서식지에 대한 야생 조류 항시 예찰을 강화하고 내일부터 순천만 폐쇄 그리고 반경 10km 이내 거점 소독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 차량 방역을 강화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도 가까워지니까 더 걱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는 외부로부터의 가금류 반입을 중단키로 한 상태인데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들인 강원 정선, 평창, 강릉 지역의 소규모 농가의 가축에 대해서 수매 및 도태 작업을 이달 말까지 서둘러 마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제발 좀 널리 확산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심각한 토론을 해야 되겠군요. 이슈 토크 시간. 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해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는 자리죠. 오늘은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산 얘기하기 전에 그 정부의 지진 대처에 대해서는 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부가 한 일 중에 칭찬하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네. 장해찬 씨가 보기에도 지진 대처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현장에 급파되어서 장관이 갑자기 김부겸 네. 장관을 총리로 격상시키죠. 총리 되려나? 네, 현장에 급파되어서 예. 또 이게 수능을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뭐 신속하게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런 리더십 뭐 정치 같은 경우 결국 선택하고 책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능 연기라는 게 사실 쉽게 선택하기는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맞아요. 뭐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엄청난 결정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걸 전격적으로 했다는 거. 수능 때문에 우리 경찰들도 동원되고 나는 비행기도 멈추는데 네. 그 결정을 하고 과감히 책임지는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또 이번에 긴급 재난 문자가 굉장히 빨리 발송돼서 국민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9월 작년 9월에 경주 지진이 있을 당시에 재난 문자가 늦은 것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 그때 황교안 전 총리가 이 기상청에서 바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되도록 예산 확보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9월 20일에 지시를 했었는데요. 이게 전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부분 그리고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김부겸 장관 같은 이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들이 잘 조화가 돼서 국민들에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진 관련 예산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큰 지진 더 빈발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예산안 나온 거 보니까 지난해보다 503억 원이 줄어들었대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을 먼저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줄었다는 내용은 지진 관련 예산이 아니라 방제 및 안전 관련 전체 예산이 줄었다. 그 얘기고 지진 관련 예산은 18억 1,3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정 협의하면서 내진 보강에 380억을 증액하고 예, 그 외에 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에 13억을 증액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근데 요 내진 보강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액이 380억 정도가 이제 1차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중에 중요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내진 성능이 있는 교실이 학교가 24.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31,797개 학교 중에 7,738개니까 그 대다수 학교가 지진의 무방비 상태라 이제 우선적으로 초중고에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 이게 이번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내진 보강 예산을 확정할 여력이 있는데 지방 교육청이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진 보강 안전과 관련하여서도 서울의 학생들과 지방의 학생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각 지역 단위, 시골 단위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취약할 수 있으니까. 참 사실 요 대목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좀 사실 반성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 공간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이렇게 내진 설계에서 학교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는, 이건 정말 다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최민희 의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이 내진 설계와 이런 예산에 있어서도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예산이 저 같은 경우에 사회 간접 자본 예산, SOC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좀 지역에 떨어진 편의 시설을 보강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지방 재정을 부응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전년 대비 SOC 예산이 20%가량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진 예산 줄어든 것 보면 지진 방제 예산은 전체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이제 13%가 줄어들었는데, 지진 인프라 구축에는 2.7% 예산이 늘었지만 조기 경보체계 강화, 뭐 이렇게 재난 문자 가는 이런 경보체계 강화와 내진 보강 분야에서는 각각 36%와 14%씩 예산이 줄어든 채로 이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포항 지진이 이제 발생하고 여당과 야당 한 목소리로 이 삭감된 예산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터져야만 다시 이런 증액 논의가 되는지, 사고가 안 터졌으면 특히 이 내진 보강 분야에서 14%를 올해 대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왜 이렇게 SOC 예산을 무리해서 좀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내년 예산안의 이제 최대 쟁점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정부 여당은 그 공무원들 채용을 좀 늘리고, 그래서 정부가 일단 일자리를 좀 만들고, 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데 거기에 충당이 안 되는 좀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지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돈들이 늘어나다 보니 SOC 예산은 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펴왔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공무원 중원 등등 말이 안 된다, 오히려 SOC 예산 늘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방금 이제 장해찬 씨가 그런 그 바탕을 두고 공세를 펼치신 거예요.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제 SOC 예산이라는 게 지방과 그 중앙의 재정의 균형을 이루려는 예산은 아니죠. 그건 뭐 기초 인프라인데요. 거꾸로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해마다 예산안이 나오면 제일 비판받는 영역이 어디였냐, SOC였습니다. 그래서 이 SOC 예산이 무리하게, 심지어 그 여당,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권이든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무리하게 SOC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넣어서 늘 무리를 빚던 게 SOC 예산이거든요. 주로 이제 도로 교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도로 교량도 그게 이제 한 언론사에서 그때 파헤친 게, 그 시골에 이제 지방에 도로를 쫙 구석구석 놨는데 하루에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의 숫자가 10대도 안 되더라, 이런 기사도 났었고, 그래서 그 이 SOC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예산이라는 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것에 그 방향성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 정부는 사람 중심 일자리 예산을 표방하고 표를 얻어서 정권을 잡은 정부입니다. 그러면 그 정부는 당연히 표를 주신 유권자의 뜻,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방향에 따라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이 중앙에 집중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서울과 지방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방도 많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드세요, 장해찬 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OC 예산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연말마다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보면 연말이 왔구나 이렇게 직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그러나요, 근데? 뭐 많이 저희 동네도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쪽지 예산으로 실세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따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사회 인프라 아무래도 인프라를 보충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 먼저 지방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 대비 7%가 늘었는데 SOC가 유독 20%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경감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형평성 문제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였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지진 문제에서도 급하게 또 증액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증원이 이제 대선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도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서도 17만 4천 명 공무원 증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공무원을 증원하느냐 마느냐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정부에 이 17만 4천 명을 증원하면 30년 동안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답변이 추계를 하려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제출하기 어렵다는 정부 측 답변이 있었는데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국회의 질의에 정부가 대답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가. 먼저 이 명확한 대답 이 계산을 정부에서 먼저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 17만 4천 명은 그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총 늘어나는 공무원 수이죠. 당장 내년이 아닌 거죠. 예, 내년이 아니죠. 내년에는 지금 이제 이게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중앙직 15,000명. 지방직 15,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체적인 거를 들여다보니까 중앙직이 조금 많고 지방직 숫자가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중앙직 같은 경우 이제 늘어나는 게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 있고요. 예, 등등 해서 그다음에 부사관 있습니다. 경찰이 3,500명,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그 밀접 분야가 6,800명.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행정직 300명밖에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중앙직이 이렇게 느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직의 경우는 사회복지가 올해 1,500명 늘고요. 그다음에 소방직이 4,000명 늡니다. 근데 이 소방직의 경우는 이게 이제 소방직 공무원들이 뭐 자살률도 높고 이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정원이 마련된 정원을 충당하려면 19,000명이 즉시 충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19,000명을 충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4,000명 충원하는 거고 국가직을 포함한 교사가 이게 지방직 국가직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게 총 3,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저는 걱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예산만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들여다봐 주셔야 되고 저는 이제 청취자들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예를 들면 소방소를 찾아가면 소방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증원해달라 최소한 인원 그 정원만큼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전체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가보면 장애인 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시설을 늘려달라고 하시면서 또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지금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게 바로 당신 소방직 공무원을 늘리라는 거다. 또 이게 장애인 시설을 늘리면 당연히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늘리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분야니까 안 늘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공무원을 절대 늘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도 이 국회의 질의에 정부가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어떤 준비성 부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 무조건 늘리는 게 문제다는 건 아닌데 국민들에게도 이 공무원이 늘어났을 때 부담이 어느 정도고 이 세금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증원해야 되는가 좀 솔직하게 여야가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까놓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2016년 공무원 연금 평균액이 1년에 2,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공무원을 뽑게 되면 구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을 하고 나서 평균 월 2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부터 5년간 이제 매년 3만 4천여 명씩 총 임기 내 17만 4천 명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30년 동안 32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산을 내놨습니다. 327조. 네, 모두 구급을 뽑았을 때 기준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예산안이 이제 부풀려서
부풀려졌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부풀려졌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 정도 예산이 들고 이 정도 세금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좀 까놓고 말해야지 어떤 수치나 숫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밀어붙이는 태도 어떤 준비성 부족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준비성 부분이 부족에 대해서 한 든다는 말씀 거죠. 하십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예산을 짜다 보면 그 예산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0억이 든다고 예측을 해도 그게 15억이 들 때가 있고 불용 예산이 생겨서 뭐 8억 9억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6개월 정도 17만 4천 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증가액을 짜려면 6개월이 필요하다. 이 말은 또 진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6개월 정도의 용역 기간이 필요한 걸 왜 준비 안 하고 진행했냐. 이 말은 말로는 성립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예산은 예를 들면 짜서 진행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짜가 12월 2일이어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회계년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17만 4천 명에 대해서 다 니네가 예산을 6개월 용역하지 말고 짜서 내라. 그럼 그건 준비성 부족이라고 비판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주먹구구 예산을 짜게 된다는 겁니다. 6개월 그래서 정도 해야 한다? 예, 오히려 그건 필요한 거고 이건 좀 장기적으로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올해 우리가 3만 명을 증원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권. 그 진짜 야당이 협조해 주시면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군인 연금 개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는 야당이 협조하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연금 개혁은 또 뭐 별도의 논점이니까 그 정도 말씀 듣고 뭐 대략 우려하시고 또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게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무원들 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제한돼 있는 돈에서 그쪽 늘리다 보면 결국 다른 돈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정 부담은 계속 장기적으로 커지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민간 기업에게 재정으로 지원을 해준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어찌 보자면 철학적인 바탕에서부터 논란이 있는데요. 장혜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이런 비슷한 정책 유래가 있는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유래가 없는 거의 최초로 시도되는 실험적인 정책인 분명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세금으로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준다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인데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인상률 7.4%를 이제 2배 가까이 초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1년 동안만 단기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놓았는데요. 예. 그러나 2019년, 2020년에도 계속해서 최저임금은 어쨌든 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목표가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이기 때문에 예. 2018년에 지원을 하다가 2019년에 지원을 갑자기 안 하게 되면 정부 말대로 그렇게 되면 2019년에는 또 민간 시장이 그만큼 또 2배의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이 어떤 뭐 사업자, 자영업자들이나 고용자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어떤 정책을 도출해냈어야 하는데 네. 이 세금으로 지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3조 원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 최저임금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지 좀 고민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일자리와 임금과 관련한 지원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다. 이것은 조금 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이게 유럽에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예. 프랑스나 영국에서 이미 기업 인건비 부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세금 지원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하늘 아래 처음 생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더 논의하지 마세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하여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정부가. 그건 이제 중소기업 관련하여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씩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원 예가 있다. 예. 이제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제가 여기서 같이 논의하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 왜 1년만 지원하려고 하냐 니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럼 1년 동안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좀 대폭 인상이 됐단 말입니다. 7.4% 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예. 그 30명 미만의 그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일단 1년 지원하는 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의 답변은 이겁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잖아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돈을 저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 여력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소비가 확대된다. 예, 그럼 이제 그 소비 여력이 생기면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역의 자영업자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화폐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조금만 가미되면 지역 화폐 같은 식으로. 예, 그 조금이라도 그건 이제 예고요. 예. 그렇다면 자영업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1년 동안 마중물 개념으로 지원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비가 약간 늘어나고 자영업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그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지원 규모가 줄 것을 기대하는 거라. 네. 이거는 1년 동안 이제 이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뭐 지원액이 제로일 거다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 지원의 폭이 줄어가길 기대하는 정책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내년은 좀 상황을 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식으로.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말씀해 주신 게 소득주도 성장론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뭐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 각 아파트마다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뭐 CCTV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에서 이제 더 이상 점원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자동화 주문으로 대체되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 현상이 단순히 최저임금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최저임금을 2020년 만 원이 아니라 1년만 늦춰서 2021년 만 원으로만 해도 이 정부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3조 원 넘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천천히. 그래서 이 공약을 반드시 지키려고 이 공약 자체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동연 부총리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그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렸을 경우 직접적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지원 효과가 있는 건지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에 아주 작은 효과라도 있는 건지는 그건 이제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공무원 증원 문제,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SOC 예산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쟁점 서로 다른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한 2분 남았습니다만 제가 왜 잠깐 여기서 토론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냐면 오늘이 11월 20일인데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이 12월 2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십 년 한국 정치를 보면요. 지금 한 열흘 앞두고 예산안 얘기가 조금씩 나오지 한 달, 두 달 전에 예산 심사하느라고 제일 중요한 정책 쟁점이 정기국회에서 뭐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적을 못 봤거든요. 어떻게 이거 좀 시스템 고칠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한 말씀씩만. 하실래요? 장혜찬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한 달 가까이 그리고 또 지난 몇 개월 가까이 청문회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잖아요. 우리 정치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첫 정부가 들어서서 장관을 세우고 내각을 세우는데 거기에 너무 과몰입했던 것은 아닌가 정치권이. 그러할 시간에 좀 첫 내각 같은 경우는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공공의 문제들 SOC 예산 이런 거 정책으로 좀 다투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정쟁적인 데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정책은 외면하고 있는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신뢰를 못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정부가 주된 책임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보신다. 국회가 국회 그렇죠. 전체가. 네네. 조현희 전 의원.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이 보도하는 걸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 나가는 의원은 뭐 그 토탈 해봐야 뭐 한 30-4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회는 동시다발로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어떤 시기에는 청문회고 어떤 시기에는 국감이고 어떤 시기에는 법안이고 어떤 시기엔 예산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는 이미 가동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다만 예산과 관련하여 12월 2일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이 상정돼요. 자동 상정으로. 예, 그렇게 되면 예. 정부 안으로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짧은 기간 같지만 앞으로 남은 한 12일 동안 또 국회가 한번 했다 하면 엄청 부지런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요? 역시 전직 의원님답게 또 뭐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국회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정부 예산안을 나중에 보면 결국 한 1%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말던데 한 10% 15%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국회 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박지원하고 인터뷰 마지막에 이제 공수처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 수석이 뭐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왔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 수석은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뭐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검찰개혁, 공수처 조금 뒤로 밀려있는 느낌을 그동안 주어왔었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수석이 오늘 국회까지 직접 온 것은 여기서 좀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수처 꼭 한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공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이 초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검찰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오늘이란 시점 자체가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석이 온 것 같진 않지만은 예.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조사 받고 있을걸요. 계속.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예.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검찰이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 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예. 요즘 검찰이 워낙 무소불위로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도상 검찰이 기소 독점권,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기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 신청 제도가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게다가 또 수사권도 검찰이 갖고 그렇죠. 있고. 거기다 기소 재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 예.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든 다 검찰에 통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폐청산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예. 그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나누자는 거고 예. 그중에 이제 경찰과의 수사권 독립 문제 하나가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 공수처를 별도로 설치해서 네.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 이런 네.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조수석이 오늘 뭐 우병우, 진경준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문제 아니겠어요? 구조죠. 그렇죠. 구조, 예, 환경, 예. 시스템. 근데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 박상기 장관 등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하고 이 논의를 한 거는 아니 검찰개혁이 뒤로 밀린 거 아니다. 그렇죠. 이거 이대로 할 겁니다라는 의지를 발휘한 거죠.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과거 정부 같으면 집권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직 정무수석을
검찰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그 피의 사실을 흘리고 그 현직 정무수석의 전 보좌관들 구속하고 이게 과연 과거 정부 같으면 같았겠느냐, 가능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통제 안 한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뭐 검찰이 이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임이 지금 이래요. 국민의당이 분당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호남계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죠. 바로 내일 끝장 토론을 가질 계획이라는데 정가의 예측은 아마 토론해봐야 안 될 거다라는 예측이 많아요. 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입장 들어봅니다. 박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예측은 안 될 거다. 굉장히 불행한 말씀이네요. 아니, 다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장 토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끝장 토론 해봐야 갈라서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오늘 오찬을 안철수 대표의 초청으로 전 지도부 네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통합, 연합, 연대가 왜 필요하느냐. 이건 소통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또 국민정책연구원에서는 당비를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해서 언론에 흘려내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강한 불만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께서는 한 발 물러서서 통합 이런 데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 제가 얘기해도 통합 안 한다고 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측근들이 라디오를 통해서나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얘기하고 대표도 어제도 했지 않는가. 이렇게 했더니 내일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대체적인 의견은 통합, 연합, 연대는 시기상조이고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으로 정리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됐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박지원 의원께서 오늘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한 발 물러섰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점심 식사 이후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또 안철수 대표가 보냈는데 거기에는 연대와 통합을 통해 국민의당은 3당에서 2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2당이 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 3당에서 2당 된다는 얘기는 통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걸 얘기한 것은 어제인가 있었던 덕성여대 초청 연설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통합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2당 되려면 의석이 늘어야 되는 거 그거는 당연히 통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얘기했는데 아마 그 실무자들이 우리 그 점심시간에 이미 이 단체 문자는 예약해가지고 하니까 나간 것 아닌가. 그리고 저도 지금 2시 반부터 5시까지 원외지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기옥 회장 주선으로 약 40여 원외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거기에서도 그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제 설명을 듣고 굉장히 그 화를 내더라고요. 한 발 물러선 것 같다가 또 한다 그러고 계속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자, 박 의원님 이렇게 구체하게 그 과정을 따질 거 없이 안철수 대표는 통합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안 한다고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저는 그 기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합치면 자유한국당 내에 일부 합리적 보수들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당이 된다고 보는 거 맞죠? 그건 판단 착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될까요? 자유한국당에 더 많은 의원들이 지금 11석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국당으로 가고 바른정당에서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가고 한국당에서 통합됐다고 해서 이쪽으로 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동네 슈퍼 둘 합쳤다고 해서 롯데마트가 되냐 이마트가 되냐. 결국 통합해봐야 제2당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검찰이 뭐 균형 감각을 발휘한다, 뭐 정무적 고려를 한다 이런데 왜 검찰이 그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뭐 칭찬받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 같으면 민정수석한테 검찰의 수사가 다 정보화로 들어오고 네. 청와대가 뭔가 이렇게 암시도 하고 그러면 현직 정무수석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안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 개혁한다.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여 정부 때하고 이제 유사성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권 내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국민적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 공수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니 검찰이 일 잘하고 있는데 힘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참여정부 때 중수부 폐지를 하려고 하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중수부 폐지는 엉뚱하게 박근혜 정부 때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에 공수처는 반드시 한다. 네. 대신에 정치권이 풀어달라. 그렇죠. 지금 국회에는 몇 가지 법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법안이 이제 4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제 적폐청산 TF 위원장이고 민주당 내. 왜 예전에 국정기획위가 100대 과제 발표할 때 각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했지 않습니까? 박 의원이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정부하고 조율이 된 걸 겁니다. 이 안을 보면은 이제 20인 이내에 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 거기다 지원 인력이 더 붙겠죠.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들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 이 숫자나 대상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첨예한 것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입니다. 뭐 쟁점거리가. 좀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 박범계 의원 안이나 여권 의원 안들이 나오면 이게 협의회나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한 명 후보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뭐 여당목, 야당목에다가 법무부 장관목 이러면 사실상 여당 몫이 더 느는 거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 대체로 그런 쪽으로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오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게 그래요. 한국당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워낙에 반대였는데 이거 임명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야당이 어떻게든 더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추천해서 대통령이 받아 앉는다면 뭐 할 수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이 하나라도 더 많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복수로 추천 이런 방식. 뭐 복수로 하든지 단수로 하든지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막 첨예한 이제 줄다리기가 진행되겠지만 야권은 말하자면 여권한테 다시 그런 공을 던져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례가 아까 박지원 의원 말했다시피 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라도 야권 쪽 몫을 많이 하게 되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복수로 추천한다. 자유한국당 추천 1명, 국민의당 추천 1명.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느냐? 국민의당 추천을 임명하겠지. 아마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계산도 있겠지만 이 구조적으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아이들한테 파이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나눠 먹냐 하면 이제 형 동생이 막 싸우잖아요. 자르는 사람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다르게 하면은 공평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장 공정하죠. 그렇죠. 이제 그 프레임에 대한 것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쟁점이 좁혀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검찰이 너무 독주 아니냐 이 인식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할 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니까 앞으로 국회에서 이 쟁점을 가지고 논의가 좀 진전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자키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하면서 출발합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뜬 뉴스 첫 소식은요? 오늘 혹시 눈 내리는 거 보셨어요? 봤죠. 저는 이동하느라고 눈을 맞기도 했는데요. 이 설렘 반, 두려움 반인 첫눈을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걸 오늘 잘 설명을 하니까 납득하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하면은 통합은 안 하겠다 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추진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진짜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합에 강한 집념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하는 그 집념 갖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중도 보수 대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국민의당이 집권의 길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생각 아닌가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아하. 지금 현재 우리가 40석인데 예. 바른정당하고 지금 11석하고 다 해봐야 50석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제2당이 되는 것은 족탈불급이에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물론 국회의석 한 석을 더 늘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예. 지금 현재의 정치 메커니즘, 이 3당 체제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50석이 되는 게 아니라 20, 30석으로 줄을 수도 있는 예. 그런 뺄셈 정치가 되니까 그걸 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설득을 하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 들어간다고 민주당에 들어왔었는데 결국 문재인 패권에 밀려서 이제 다시 나갔다. 그럼 다음번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 통합에서 빅텐트론을 펴는 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한 전략적 판단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텐트 칠 때도 때가 있는 거지. 아하. 이 엄동설안에 텐트 치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년 물론 지방선거도 중요하고 예. 약 3년 후에 총선도 중요하지만은 예. 대통령 선거는 4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6개월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든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은 돕고 잘못하는 것은 그물 쳐놓고 기다리면은 예. 산들바람 불어도 봄날은 가는 거죠. 음흠. 그리고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야당으로서 잘해야 되고 또 안철수 대표가 이룩한 새정치 다당제가 됐다고 하면은 총선 민의대로 3당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네.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정체성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그걸 혼합해가지고 그런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많은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은 그러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싫어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만약 분열이라도 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정치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럴 때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줄곧 양당 구도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현 상황, 이런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합에서 2당 되겠다는 게 양당 구도 아니에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양당 구도로 회귀하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결국 가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런 지적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보수 대연합으로 제2의 YS 길을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 안철수 대표는 우리 호남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서로 불신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제3당의 길을 가면은 네. 우리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화정책 평화개혁연대도 지금 현재 구상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네. 분당한다.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다.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으로 존재하는 한 호남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일은 없다. 지금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등과의 통합을 본격 추진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뭐 전격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오늘 또 뭐 우리 원외직 위원장들이 내일이라도 안철수 유승민이 전격 선언하고 통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건 왜냐하면은 합법적인 전당대회가 필요하고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지. 예. 그 전에 YS도 선언하고 전당대회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또 역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떠도는 얘기니까 조금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제 제 질문을 좀 들어주세요. 호남 출신의 특히 중진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자꾸 통합 얘기하는 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는데 명분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호사가들이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지금 현재 전혀 없고요. 그런 명분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이 지도자입니다. 예. 그러면 내일 끝장 토론에서는 일단 봉합 수준으로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봉합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내일 또 저는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허.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대표는 본래는 의원들 끝장 토론에서 결론 내겠다고 했다가 다시 원외 지역 위원장 회의도 모레 소집하고 어허. 또 당원들에게도 물어보겠다 예. 하는 것은 의도가 이시 착착착 진행되는 것 아니냐. 예. 그렇지만은 결코 그러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는 그 정도 듣고 전국 현안 가운데 홍정학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만에 빠진다 하는 국민적 평가는 강할 겁니다. 예. 임명 강행하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상 장관은 길이 없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임명할 수 있죠. 예. 20일 지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임명했잖아요. 예.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은 결국 대통령의 인사 전행, 오만한 그런 태도로 평가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공수처 신설 본격 추진할 뜻을 여권은 밝혔는데 국민의당은 공수처에 일단은 원칙적으로 동의시죠? 당연히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인데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만은 최종적으로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어디에서 갖느냐 예.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과거 제가 야당 원내대표 할 때 MB 때 내곡동 사저특검도 야당에서 예예.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특검 이것도 제가 추천해서 됐잖아요. 예예.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또 국민들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한 문제를 잘 합의하면은 한국당에서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이러한 것을 저는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공수처장의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을 야권 쪽에 주는 그런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함께 지켜보고요. 내일 끝장 토론도 지켜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